안녕하세요. 경매 캠퍼입니다. 오늘은 18강으로 제가 여기다가 주의사항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것 실수하면 경매 절차에서 다 된 밥에 콧받들인다.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권리 분석, 물건 분석, 금액 분석 모든 걸 다 해서 입찰하러 가서 1등을 했는데 첨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가지고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1, 2년 전부터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 요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여기 보면은 첨부 서류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처리 기준하고 기일 입찰표 무효 처리 기준, 기간 입찰표 무효 처리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기일 입찰표 그러면은 요즘에 법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입찰한다 이런 얘기죠. 입찰 서류 접수를 언제까지 하고 바로 그날 개찰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걸 기입찰 그러는 것이고 기간 입찰은 몇 년 전에 일부 법원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입찰 서류 접수를 받고 직접 제출도 가능하고 우편 제출도 가능했죠.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개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기간 입찰표였습니다. 그리고 보증서의 유무효 사유. 여기서 보증서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 대신에 보증보험 정권을 끊어서 제출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잘 안 하고 있고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금, 즉 수표죠. 수표를 끊어서 내는 것이고요. 그 기간 입찰 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처리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 반가로 3, 4, 5번은 최근에 뭐 거의 안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어서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첨부 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 흠결사항, 처리 기준, 비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흠결사항을 보면은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공동입찰자 목록이 같은 입찰 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입금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봐서는 기간 입찰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직접 제출했을 경우에는 법원 가서 접수하지 않고 입찰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편 제출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접수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크립동으로 입찰 봉투에 편철하고 입찰 봉투와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그 취지를 적어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 목록이 누락된 경우는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무효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 공적인 서류니까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대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어떤 차이냐면은 인감증명서는 6개월 지난 건 안 받겠다는 얘기고 주민등록 등본은 받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자, 준비 행위 등의 소명 자료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기일 입찰표 무효 처리 기준. 첫째, 입찰 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 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 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그날 접수한 거기 때문에 기일 입찰 당일날 가서 접수하고 개찰하는 거니까 요게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개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건 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 봉투나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이런 데도 전부 사건 번호를 적게 돼 있거든요. 위임장에도 그렇고요. 등 첨부 서류의 기재에 의해서 사건 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나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 봉투에 기재가 있어가지고 매수 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이거는 이제 매각 그 사건 번호는 1, 2, 3, 4인데 물건 번호가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괄호 1번은 101호, 2번은 102호, 3번은 103호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할 수 있다면은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 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는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고요. 부속 서류가 첨부 서류가 없으면 제외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입찰자 본인의 이름, 주소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개찰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개찰에서 제외한다.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 2인 이상 뒤에 넘어갔다 와야 되겠죠. 의 대리를 겸하는 경우 이때는 쌍방의 입찰을 개찰해서 제외한다. 두 개를 했다면 두 개 다 개찰해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죠. 또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해서 제외한다. 다만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요. 개찰에서 제외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다만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번째,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입찰 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입찰 가격은 정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 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입찰 금액이 불분명하니까 이건 당연히 개찰해서 제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14번째,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 신청 보증과 다른 경우 또
보증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수 신청 보증 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서 정하여진 매수 신청 보증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서 최저 경매가가 1억이라면 보증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 원 포함해서 뭐 1,000만 1원이라든지 1,100만 원이라든지 이러면은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 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한 경매 사건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건을 1억을 써서 넣었어요. 근데 약간 불안해. 1억 1,000을 써가지고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고요. 보증의 제공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 입찰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이건 이제 기일 입찰에서 하는 얘기죠. 개찰에 포함시킨다. 보증 제공에 관한 기재, 그 체크하는 건데 뭐 현금할 것이냐, 뭐 수표할 것이냐,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안 했더라도 보증금 제대로 넣었으면 하겠다는 얘기고 기일 입찰인데 기간 입찰표를 작성해서 넣었더라도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위임장이 사문서잖아요.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는 위임장 경우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형, 도장이 틀린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가져갔는데 입찰 대봉투에 집어넣지 않고 입찰함에 넣었다면 무효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까지는 한 2, 3년 전까지인가 3, 4년 전까지는 개찰을 하면서 그 사건 개찰하기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내면 됐고 그 이전에는 입찰하는 날 인감증명서를 오후에 갖다 넣어줘도 됐어요. 오후에 했으면. 근데 지금은 바로 그 입찰 봉투에 인감증명서를 넣지 않으면은 개찰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난 월요일에도 서울 동부법원에서 1등을 해놓고도 인감증명서 가져갔고 이런데도 봉투에 넣지 않아서 무효 처리되고 2순위자가 1등으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기간 입찰표 무효 처리 기준. 매각 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 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 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입찰 봉투나 보증서, 입금 증명서 등 첨부 서류의 기재에 의해서 사건 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이 말은 사건 번호는 1, 2, 3, 4 똑같은데 물건 번호가 있잖아요. 괄호 1번, 괄호 2, 괄호 3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 번호를 안 적어서 괄호 1, 2, 3번 번호를 그러면은 개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보증서, 입금 증명서 등 첨부 서류의 기재에 의해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도 개찰에서 제외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고무인, 인형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번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 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해서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하겠다.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개찰에서 제외한다.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개찰에서 제외한다.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해서 제외한다. 뭐 쌍방이라면 두 개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세 개를 넣었다면 세 개 다 입찰해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죠.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해서 제외한다.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뒤로 넘어갔다 와야 되겠죠. 개찰에 포함시킨다. 바로 다음 번 하면 되겠네요. 10번.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 또는 날인만 있는 경우 포함해가지고 개찰해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번.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 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해서 제외한다. 입찰 가격은 정정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정을 할 상황이 생겼다면 새로운 입찰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입찰 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는 개찰해서 제외한다. 당연한 얘기죠. 입찰 금액이 불분명하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개찰해서 제외해야 되겠죠. 14번.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 신청 보증과 다른 경우, 또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서 정하여진 매수 신청 보증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즉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이면은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해서 제외한다. 한 경매 사건에 제가 1억을 썼다가 좀 적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1,000을 썼어. 그러니까 둘 다 제출을 했다면은 둘 다 개찰해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죠. 17번. 보증의 제공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일 입찰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러니까 기간 입찰인데 기일 입찰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또는 보증 제공에 관한 기재, 즉 현금이냐 뭐 수표나 이런 거 체크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은 사문서잖아요. 공문서가 아니고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의 인형이 틀린 경우는 개찰해서 제외한다. 또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입찰표에는 물건 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보증서에는 물건 번호가 누락된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보증금액과 비교해서 당해 물건에 관하여 발행된 보증서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금증명서와 함께 붙어있는 법원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에 보관금 종류가 기간입찰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매 예납금 등으로 기재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개찰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집행관은 취급점에 법원 보관금 종류 정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즉시 통지하고 납입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간 봉투 입찰에 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간 입찰 봉투, 기간 입찰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입찰 봉투라고 얘기해야 되는 얘기죠. 입찰 기간 개시 전 제출된 경우 직접 제출하면 접수하지 않는다. 우편 제출하면은 입찰 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한다. 이거는 뭐 직접 갔을 때는 입찰 기간 개시
하거든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요. 우편으로 왔을 때는 보관하고 있다가 개실의 접수를 법원에서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단 입찰 봉투 및 기간 입찰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이거는 개시되기 전에 서류가 법원에 도착했다. 뭐 이런 걸 기재한다는 얘기죠. 입찰 봉투가 입찰 기간 종료 후에 제출된 경우 직접 제출하면 접수하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하고 접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 기간이 종료된 뒤니까. 우편 접수는 제출은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다만 입찰 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입찰 봉투가 봉인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제출한다면 봉인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되겠죠. 우편 제출하면 접수는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다가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치된 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직접 제출할 때는 접수하지 않는다. 비치된 입찰봉투를 사용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되니까요. 우편 접수했을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입찰 봉투에 매각 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직접 제출할 때는 접수하지 않고 매각 기일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되겠죠. 우편 접수는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 봉투를 개봉해서 매각 기일을 확인하고 입찰 봉투에 매각 기일을 기재하고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 입찰 봉투가 등기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뒤에 뭔지 한번 보고 올까요? 송부된 경우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입찰 봉투가 아닌 걸로 들어왔을 때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 봉투 및 그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입찰표가 입찰 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성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그러니까 입찰표는 입찰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입찰 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된 경우 접수하고 그중 입찰 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해서 포함시킨다. 입찰 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 등에게 회부된 경우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 기간 내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 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에 입찰 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째. 집행관 등 또는 법원 직원이 입찰 봉투를 착오로 개찰 기일 전에 개봉한 경우 법원 직원이 이렇게 한 경우를 얘기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시 다시 봉한 후 개찰에 포함시킨다. 이건 법원 직원의 실수니까요. 그리고 입찰 봉투 및 접수부의 그 취지를 부기한다. 11번째, 집행관 등이나 법원 이외의 자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 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그러니까 집행관이나 법원 이외의 자, 법원 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접수인과 기간 입찰 접수부 등재 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이거는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증서의 유무효 사유. 보증서 그러면은 이건 이제 보증보험 증권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효 사유가 어떤 건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또 보험 가입 금액이 매수 신청 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건 이제 보험 금액이 매수 신청 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보증금이 그 최저 경매가의 10%인데 그 10% 미만이라는 얘기겠죠. 그 10% 이상이면 유효한 건데,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 금액도 보증 금액 이상이라야지 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보증서상의 사건 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무효 사유가 되고요.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 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증위탁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효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급보증위탁 계약상의 보증인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도 무효사유다, 이런 얘기죠. 은행이나 뭐 보증보험회사는 당연히 뭐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으로서 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 받지 않은 데서 보증보험 그 정권을 끊어오면은 무효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지만은 이거는 잘 살펴가지고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효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독을 구독 중으로 해주시고, 종그림은 날개 나오게 해주시고, 좋아요까지 클릭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